다시 한번 결국은 일단 박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주도와 장단의 김영란님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저희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KBS 역사 스페셜에서요 너무 난해한 고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 브리테이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조선이 나온 최고의 실용서 임원경제지 연구소 역자이시고요. 임원경제연구소에 정명환 소장님을 모시고 원래는 50분 강의 예정이었었는데 저희가 대관 시간이 거의 만들다 보니까 실례인 줄 알지만 저희가 조금 시간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명환 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명환 소장님 고맙습니다. 나오나요 지금? 예, 나오나요? 예. 이거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거 저는 임원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요. 거기에서 임원경제라는 책을 번역하고 왕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딱 정말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자산어부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산어부는 조선시대의 최초의 어부는 아니지만 아주 가장 많은 어류를 모은 서적입니다. 정약전 선생이요. 정약전 선생은 정약용 선생, 다산 선생 아시죠? 다산 선생이 형님이신데 그분이 석사 논문, 그분이 흑산도로 유배 가서 쓴 책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분의 책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어류 쪽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박사과정에 들어오면서 이걸 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책이 보통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자가 너무 많아서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번역본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번역본을 찾아보려고 임원경제지를 쳤더니 번역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보다는 더 나이 많은 세대이시니까 국사교과서에서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유명한 책이라고 알았는데 그 유명한 책이 번역본이 없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놀랬던 겁니다. 아니, 이 책이 어떻게 번역본이 없을 수가 있어? 번역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 제가 호기심이 점점 더 발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 궁금하다. 그래서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어서 번역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몇 개월 전에요. 6월 달에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개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서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고 기자분들을 초청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0개 이상 언론사에서 오셨는데 거기에서 모두 다 보도를 해줬어요. 그 중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분량도 상당히 많이 담으셨어요. 제 얼굴도 보이죠? 네, 이게 한국경제에서 완역본 55권이 내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경향신문에서도 개관서가 나왔다고 설명을 했고 헤럴드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박물학자 서유구의 200년 전을 했다 제목을 냈고요. 조선의 브리테니커로 또 동아일보에서도 했고 한국일보에서도요. 자승차부터 베개 만드는 법, 자승차는 자동장수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비중 있게 다뤄줬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한겨레 신문 이렇게 많은 기사들에 저희들은 뭐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저희들이 냈으니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인데 와주셨어요. 고맙게도. 근데 이전에 이 보도가 된 것은 최초로 보도된 것은 2004년도예요. 저희들이 완역을 하겠다고 또 그때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한번 그때도 크게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임원경제지라는 책에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과 함께 저희들이 번역하고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로요. 우리나라 유산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유산들 뭔지 아시죠? 이 사진 보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런 데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민가들 보이시죠? 초가집 보이시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첨성대라는 게 민가의 옆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용도가 뭡니까? 별 보는 거. 첨성이니까요. 별을 관측하는 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학기술사에서는 세계 최고의 현존하는 과학 관측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보고되고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한 7, 8m 됩니다. 높이가. 여기 올라가서 보면 별이 잘 보일까요? 어때요? 제 경주에 보면 박물관에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올라가서 신라인들이 저 작은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또 안쪽에 사다리를 타고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서 쳐다봤을 것이다. 저기 위에 올라가면 2명이나 계속 안질동말동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쳐다보면 별 잘 보이니까 어떤가요? 정말 첨성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무 주저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이제까지 이런 과학기술 유물이 있습니다. 직지심경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234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쇄로는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인쇄국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몇 년 앞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만들었습니까?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빗물의 양을 재서 농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거 빗물 재서 농사 짓는데 풍년에 도움이 됩니까? 풍년에 농사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왔다 이번에 얼마만큼 왔으니까 잘 되겠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이 그만큼 애민 정신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도 역시 세계 최초의 치국이는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유물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태시계입니다. 태시계도 역시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동경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은 도쿄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해 시간 자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9시 25분이 정확한 시간이 아니에요. 40분 차이가 나요. 해 시계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물시계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물시계. 10,000원짜리에 있었던 유물이죠. 네, 이거는 실제로는 여기에 관이 있어요. 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관 보이시죠? 여기로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상당히 큰 장치예요. 실제 유물들은 다 사라져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물을 채우면 저기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시각마다 자동으로 인형이 나와서 북을 두드립니다. 또 역시 세종 때 만들었습니다. 복원한 겁니다. 사람들이 5명 올라가도 이렇게 큰 구조물이 5명이 올라가 있죠. 구조물이 이렇게 큽니다. 실제 구조물이. 지금 복원을 했는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네. 세종 때 만들었습니다. 역시 세종 때 거의 대부분 과학유물들이 만들었어요.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 근데 실제로 충무공 전서에 보면 정말 철갑선이죠. 나무 덮개들이 보입니다. 충무공 전서에.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셨던 것들은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약장사 같네요. 여러분이 보셨던 이런 유물들은 이제까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민족의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세계 최초, 최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긍지, 자긍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유물들이 도움이 됐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 유물이든가? 아니면 통치자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유물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국사교과서를 보면은 주로 이런 유물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 민중의 삶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임원 경제지는 실제 우리 민중의 삶과 아주 가까워. 우리 밥 먹는 것부터 우리 일상에 필요한 물건까지 모두 다 필요한 내용의 지식들이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먼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 지금 21세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이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2002년에 제가 DYB 최선어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데 혹시 학부모 중에 자식분 중에 여기 다닌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은 강남에서 거의 1, 2등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원장님께 제가 10년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훌륭한 책이 번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꼭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후원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실제로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는 3억이었습니다. 3억을 가지면은 이 책을 모두 번역하고 완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3억을 바로 주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3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1,000만 원씩 후원을 하고서 이제 10억이 좀 넘어갔습니다. 10년 됐으니까요. 이런 분들하고 이런
비담이 알려져서 많은 후원자들께서 지금 후원자들이 한 4, 50명이 더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우선 왕관을 위해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총 113책입니다. 그리고 번호로 지금 책으로 보자면 55권 정도로 나오는 백과사전입니다. 이게 원본인데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사갔나 봐요. 일본 사람이 뺏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갔어요. 예, 일본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이 원본을 보면 그 생생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책들입니다. 저희들이 역자들이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1930년대에 일제시대 때 필사를 한 겁니다. 필사한 게 거의 완전히 남아있어요. 이건 규장각에 있는 건데 이게 총 16개 분야거든요. 16개 분야가 그대로 보여있는데 총 16개에다가 17개입니다. 각 파트별로 하나씩 모아놨어요. 그림 보시면 가장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저쪽에 높은 게 있죠. 높은 것은 의학 파트입니다. 의학 파트가 동의보감, 여러분 알고 있는 동의보감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20만 자나 더 많습니다. 동의보감 90만 자인데요. 동의보감 역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본리지라고요. 농사 쪽입니다. 농사에 관한 백과사전, 곡물농사 백과사전. 그리고 좀 여기 이 책 중에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떤 건가요? 저쪽 왼쪽에 작은 거죠. 좀 진하죠. 저거는 맨 앞 첫 책입니다. 목차 있고 서문 있고 차례 인용 서적들이 한 책입니다. 왜 저기가 좀 진할까요? 저 책이 똑같은 책인데 여러분 혹시 서문 종합영어나 수학의 정석이나 항상 학기 초 되면은 열심히 하셨죠? 네, 다 웃으시는 분 많네. 저하고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군요. 이것도 다 못 보니까 앞에만 보면 대충 어떤 책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냅다 자책만 드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달고 살았어요. 그게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겉굵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원경제지가 무슨 뜻인지 잠깐 볼게요. 임원은 시골이라는 말입니다. 숲풀하고 동산 이런 뜻이니까 시골, 산림, 산촌, 시골, 어촌 이런 시골입니다. 도시가 아닌 반대입니다. 경제는 운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카노미의 번역어로 되어가지고 경제를 쓰는데 그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국가 경제도 될 수 있고 산림 경제도 집안 삶의 경제도 될 수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데 삶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록들 이런 뜻이겠죠. 이 책은 풍석서유구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백과사전이고요. 사대부가 시골에서 자급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모음집입니다.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사대부들은 나가서 벼슬 하는 게 목표죠. 태어나면은 소학도 있고 천자문도 있고 논어, 맹자 단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서 다 외우고 그거를 일과로 삼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과거의 급제를 하지 않더라도 맨날 그 책만 보고 공부를 하는 척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백수, 한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우리 고시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고3 되면 수능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다. 비율로도 아주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가서는 매일매일 하는 게 뭡니까?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밥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밥은 자기들이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벼슬하지 않을 때 필요한 정보는 조선에 너무나 그런 정보들이 없더라.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냈죠. 자신이 몸소 힘써서, 여기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취미나 자기 뜻도 길러야 돼요. 선비로서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교양을 길러야죠. 그래서 양지, 뜻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책은
단일 저작물로는 최대입니다. 왜 최대인지는 뭐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더 이상 설명은 않겠습니다. 253만 자면은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양반이 서유구 선생입니다. 저자 1764년 64년생. 얼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 같으세요? 성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깐깐하게 생겼죠? 눈을 보면 좀 바늘 찔러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굉장히 깐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보면, 책 내용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 40년을 책을 썼습니다. 이때는 이조 판서일 때에 초상합니다. 이 사람은 선비정신이 그냥 선비정신, 가만히 책만 읽는다고, 백성을 생각하는 글만 쓴다고 해서 선비정신이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고 활동을 해야 그게 진정한 선비정신이다.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면 장사라도 해야 된다. 봇집을 쳤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정신이나 농부정신이나 상인정신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세대하고 더 코드가 맞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조 시대의 선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들이 있죠.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옆에 후원자입니다. 1765년생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세를 모르는데 200년 차이 나죠. 그건 200년 차이. 저하고도 200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한 분은 짓고 한 분은 후원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 덕분에 암흑에서 미래의 도움을 해서 최근에 이런 임원경제지 개관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왜 개관서를 냈냐? 이미 번역은 95% 정도 되어 있어요. 초벌 번역이에요. 그걸 또 계속 다듬어야죠. 근데 이거를 내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도대체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이런 내용은 내가 궁금한 염색에 대한 것은 들어있는지, 집 짓는 법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농사 짓는 법은 전통 농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선 개관서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썼는데 1600페이지입니다. 두꺼워요. 마치 16개 분야여서 그런지 1600페이지, 100페이지씩 나눠서 낸 셈이 됐습니다. 서유구 선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서유구 선생은 정약용 선생이 1762년생입니다. 딱 2살 차이예요. 정약용 선생은 2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가문입니다. 그 집안은 조선 후기에 영조, 정조, 순조 이런 식의 최고의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아마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을 겁니다. 이용후생 분야에 관심을 집중한 과학 전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농사에 관심이 있었고 천문학 관심이 있었고 수학 관심이 있었고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도 그 당시 최대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육조판서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서유구도 육조판서 다 한 사람입니다. 규장각에서 학문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18년 은거를 하게 됩니다. 시골로 내려가요. 이 시기가 마치 맞게 또 다산 선생도 유배를 가게 되죠. 1801년에 신유사후. 그때도 다산 선생도 18년을 유배를 갑니다. 공교롭게 18년입니다. 근데 다산은 유배를 가서 책을 열심히 쓰고 풍석은 시골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현장 체험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지식이 내가 해야 될 지식이 지식의 성립이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계 복귀를 다시 했는데 그리고 15년간을 다시 주구장창 승진을 합니다. 육조판서까지 했습니다. 여기를 좀 볼게요. 경화사적이라는 말은 서울 주변에 살았던 사족들입니다. 계속 벼슬을 대대로 이어나왔던 사람들을 경화사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잘 먹고 살았다. 하지만 나는 쟁기홈이 잡아본 적 없다. 내 아내도 잘 먹었지만 호치나 부, 옷감 짤 줄을 모른다. 눈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무슨 소리야. 이 물건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대부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공업이니 상업이니 이런 이야기는 아예 하려고 생각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헛되이 곡식만 축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 시골의 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 시골에도 이 정도면 도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반성에서 그 당시에 이런 이몽경제지라는 책이 나올 수가 있었죠. 생산하는 사람 적고 먹는 사람 많고 만들어내는 일은 빠르지 않죠. 써대는 일은 느리지 않고. 지금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실제 생산은 제조 분야의 생산은 많지만 먹는 것은 우리 자급률이 별로 안 많죠. 우리나라 자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한 반 되나요? 50%? 아, 다 아시네. 25%가 안 됩니다. 25% 정도 되는데 25% 정도 되는 것은 다행히 쌀이 쭉 올려주기 때문에 25%입니다. 지금 농촌 인구, 농촌 비율은 7% 정도 안 됩니다. 조선보다 훨씬 적죠. 조선은 7, 80% 됐는데 거기서 논팽이들이 많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석이 아주 싫어하고 헛되이 곡식만 축내면서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은 자 중에 바로 선비가 으뜸이다. 바로 이 선비들을 척결을 어떤 식으로든 생산 활동에 임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고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노심초사에서 종자도 보급하고 고구마 재배법을 체계적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고구마 재배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저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차도, 물을 품어올리는 수차도 만들어서 반포를 했고요. 우리가 요새도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조선시대 생각을 해보면 사극 많이 보시다 보면 항상 싸우잖아요. 앞에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모두 정쟁으로만 일삼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주 많다는 것. 그 중에 풍석이나 다산선생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의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있다면 그 당시에 풍석의 노블레스 오블레주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비정신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몽경제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지는 아까 소개드렸죠. 곡식농사 백과사전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재배법, 파종법, 저장법, 곡물 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2009년에 번역을 해서 세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유지는 약초, 채소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아니면 댁에서 농사를 지으면 텃밭농사나 상자농사 많이 짓죠. 그거 주로 뭐 하시나요? 감초,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채소들, 쌈 채소들 이런 것들이 여기 관유지에 들어갑니다. 곡물농사는 여러분 안 지어봤죠? 농사라고 하면 옛날에 다 곡물농사입니다.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먹는 거지 본격적으로 짓는 농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유지에 채소에 대해서도 한 파트를 설정을 했어요. 관유지는 화훼, 꽃 감상, 즐기기, 재배하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취미생활이겠죠. 양지, 뜻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사 스페셜에서 나왔던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권리지에 보면요 이런 재배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배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넘어갈게요. 이게 궁금해서 저도 텃밭 주변 밭에서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요새는 대부분 두둑, 땅 윗부분이요 두둑에다가 재배해요. 여러분 보시면 배추 같은 거 다 위에서 재배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고랑에다가 재배하라는 겁니다. 고랑에 재배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해본 겁니다. 밀을 뿌렸어요. 올 초에 작년에 뿌려놓은 걸 올 초에 책 쓰느라고 미처 손을 못 봐서 풀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김매기를 해서 이렇게 두둑을 다시 만드는 이런 농법입니다. 아까 대전법이라는 게 이걸 하도록 조선시대에 이런 농법을 퍼뜨리려고
복원해보고. 그 뒤로 이제 또 만학지가 있는데요. 과실, 나무백과. 전공지는 옷을 만들어야죠. 의류백과. 의류백과 이 옷을 만드는 대목은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옛날엔 다 여성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식들까지 모두 남자가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모아놓은 것이 조선 최대입니다. 위선지, 기상천문백과. 이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하면 흉년이다, 어떻게 새가 날아들면 흉년이다, 비가 많이 오면 흉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자리도 들어있고, 최근 서양에서 온 천문학도 있기 때문에 토성 위치에 그림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다음에 전어지, 제가 처음 들어갔던 전어지입니다. 가축 사육이 있고 사냥법. 여기 재밌는 대목이 아주 많은데 다 설명을 못 드리겠군요. 호랑이 사냥, 호랑이를 끈끈이로 잡는 법, 이런 것도 있어요. 끈끈이 붙이면 바로 죽어요, 호랑이. 바로는 안 죽지만 한참 있다 죽어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어명들을 고증하기도 하고, 물고기 낚시하는 법,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하는 것은 자산어고에도 없어요. 정약전 선생님 책에도 없어요. 정조지 음식백과입니다. 이 음식백과도 조선 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형수가 빙어각이시라고요. 규합정서를 쓴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음식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이보다는 못해요. 어떻게 남자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음식백과. 제가 술을 따로 넣습니다. 그냥 음식백과로 하면 되는데 술은 특히 또 강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는 술이 168가지가 나옵니다. 서명지는 건축 그리고 일상용품에 관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목차만 보여드릴게요. 정조지의 음식백과라고 했죠. 그 밥 파트만 15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밥 짓는 방법, 흰밥하는 법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형수가 썼던 빙어각 청서에 거기에는 흰밥하는 법 없어요. 그냥 궁중에서 아니면 사대부 교수 집안에서 5급밥만 하는 법, 이 뒤쪽에 있는 밥들이나 아주 고급 밥들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흰쌀밥 하는 법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주 안 해봐서 그랬는지 흰밥 하는 법도 넣었다는 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흰밥 하는 법은. 정조지의 청주, 술입니다. 청주 목차입니다. 청주에 대해서만 17가지입니다. 여기에 제 7번째 부위주를 저희들이 계속 담궈보고 있습니다. 담궈놓은 게 다 떨어져서 오늘은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실만 합니다. 향이 좋고. 부위주 빚는 것만 보십시오. 입만만 다시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봐야지 알잖아요. 번역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 수 있는 용어로 전달을 하려고. 서명지 여성들 또는 남성들도 예전에 머리가 길었으니까 머리 빗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화장대 13번째 화장대는 남자 화장대, 여자 화장대. 화장대 속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 다 들어있습니다. 남자가 썼습니다. 보양지, 이거는 웰빙 백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재지,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보감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요. 향내지는 가정의례에 대해서, 유해지는 활쏘기, 독서법, 계산법, 후학, 글씨 그림, 실내악, 아까 연주하셨던 검은고 연주법이라든지 연주 악보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검은고 연주를 잘 들어서 제가 흥이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윤지입니다. 문화예술. 여기에도 검은고, 문방구, 예술품, 서적, 그리고 명승 유람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레저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상태치는 집안, 잘 살기에 좋은 곳 이런 데 알려줍니다. 예규지, 여기는 장사, 재테크하는 데입니다. 재테크의 재산 증식 방법도 보이죠? 이런 데 좀 눈이 띄시겠죠? 재산 증식 방법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부동산 사는 거. 여기 다 나옵니다. 부동산이 그때도 아주 유효했어요. 이 전국 거리표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깝지만 장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거리를 다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포지 서문도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관자에 있는 말만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름실이 지예절, 의식족이 지영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셔야 예절을 알고 인심이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꽤 풍족해서 비교적 요 몇십 년 동안 풍족해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절실해질 날이 머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보리 씨앗입니다. 보리를 제가 밭에다 뿌렸는데 이렇게 위에 싹도 안 났죠? 싹이 팍 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뿌리가 보세요. 뿌리가 자기 씨앗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난 게 있죠? 이쪽 왼쪽. 도대체 실제 길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동차 열쇠하고 그대로 옆에서 놔두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뻗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게 뿌리가 쫙 박혀야지 바로 줄기가 나오면은 어떤 바람이 태풍이 불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미 나온 그 조그만 싹에는 뿌리가 그만큼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성한 수확점 될 때 이렇게 왕성한 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제가 한번 마련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10년 동안 40명의 젊은 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있고 2년 뒤에는 완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임원경제지 이 번역은 저희들이 단지 공부를 하기 위한 번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아주 뿌리 깊게 전통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원경제지는 우리 전통 문화 콘텐츠의 보물 창고입니다. 사라진 문명의 원본을 재구성해낼 수 있고요. 현대 삶에 아주 의미 있게 재창조해 내려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조선 최대 실용 고전으로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원경제연구소의 소장님께, 정명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은 50분 강의 다 들어도 부족한 건데 조선의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임원경제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실 적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위에 그 다음에 이거는 곧 얼마 있으면 이제 한일문제운동 프로그램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죠. 예, 나가실 때고 의사 여기 있습니다. 같이 챙겨서 나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공지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뒤풀이가 있습니다. 뒤풀이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후문입니다. 오른쪽 나가서 한 15분 정도 북설 꿈의숲을 가운데를 가로질러 내려가시면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에서 하고 왼쪽에 횡단보도를 건너십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좌측으로 한 10m쯤 가시면 고인돌 감자탕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예정이고요. 그리고 양양 달래초원의 김수성 촌장님 오셨죠? 원래 택시 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시죠? 예, 양양 달래초원의 김수성 촌장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가 우리에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맥의 달인 다 아시죠? 예, 박형 이사장님 모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인맥의 달인 박형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추운 날씨에 우리
한국소설문화대학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 문화대학이기까지 우리 김영희 학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에 대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김영희 학장. 오늘 저도 여기 와봤더니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강성재 회장님, 부충무 회장님, 우리 용 교수도 모이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저도 우리 김영희 학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많은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체 사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한국소셜문화대학 원래 그 지금 11월 20날이 두 번째 강의가 있는데 또 좋은 분들 지식 나눔 참가하시는데 그날은 지금 저희가 수청 받고 있는 게 150명입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0명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그 지식 나눔에 와서 봉사해주신 우리 그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연주자분은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그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단체 촬영하실 때 한 번 더 임원경제지는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자 지금 저희가 10시에 여기 불을 꺼줘야만 됩니다. 이게 대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은 저희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 앞에서 명함 나눌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얼른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서주시면 됩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이사장님 쓰시고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고 학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강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셨던 최금 대표님 최금 대표님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여기 가운데 이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얼른 올라오시죠. 올라오시고 어떻게 보세요? 같이 좀 들어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올라오셔야 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같이. 몇 분 도와주시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옆에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안 돼. 여기 나와서 뒤풀이 가서. 이쪽으로 좀 보시죠. 자, 얼른 내려오십시오. 가서 함께. 얼른 오십시오. 얼른 오세요. 얼른 들어오십시오. 얼른 올라오세요. 자, 그 뒤에 사이사이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나요? 카메라 어디까지입니까? 김영희 씨 올라와요. 김영희 학장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세요. 앞뒤 좀 숙이까지 조금 숙여주긴 하겠죠. 앞에 일단 무릎 이렇게 해서 앉으셔 주시고 뒤에 분들 반 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 뒤에 계신 분 이쪽 더 오세요. 그쪽에 이쪽 좀 조금만 더 오세요. 뒤에 분들 이쪽 더 오세요.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잘 찍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잠깐만요. 자, 너무 심각하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자, 웃으시면서 하나, 둘, 셋 하면 김치입니다. 김치. 자, 하나, 둘, 셋. 김치. 500만.
축하드린답니다. 임원경제팀 SNS 팀도 다 올라오세요.